사람들은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겪었고 분단돼 있고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나라.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 세계는 한국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위기가 현실이 되자 하나씩 지워지던 선택지들 사이에서 유독 한국이라는 이름만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야그나 한국이 멈추면 세계의 움직임도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지나가는 이유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나리오는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이름이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온 날에서 시작됩니다. 회의까지 5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회의까지 5분 남았습니다. 장군이 물었죠. 해결책이 있습니까? 나는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공장은 2년이 걸렸고 독일은 더 오래 걸렸죠.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지막 줄에 멈췄습니다. 삼성 평택. 나는 그 순간 깨달았죠.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마이클 R. 해링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 자문으로 30년을 일했죠. 냉전 말기부터 9.11 테러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까지 전부 겪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왔죠. 그 중에서 한국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략 고문으로 5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한국을 제대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동맹 중 하나였을 뿐이죠. 저는 나라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봅니다. 병력, 무기, 생산 능력, 공급망. 3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계산해왔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든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긴장됐어요. 테이블엔 장군 셋, 국방부 고위 관료 4명,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웃음도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날은 아무도 말이 없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이 이랬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인가?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재 미군 주요 장비의 75%가 특정 국가 반도체에 의존 중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75%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전쟁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였어요. 장군 1명이 물었습니다. 그 특정 국가가 어딥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죠. 대한민국과 대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만은 이미 알고 있었죠. TSMC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시 반도체 공급 중단 확률 80%.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중단 시 미군 작전 지속 가능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저는 30년 동안 전쟁을 계산해왔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붕괴였죠. 장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각국 반도체 생산 역량이 나와 있었죠. 미국, 유럽, 동남아, 인도. 그리고 각 항목마다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부족, 지연, 불가능.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은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유럽은 3년 이상이고요. 인도는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는 기술 수준이. 결론이 뭡니까? 백악관 보좌관이 끊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죠.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체 가능한 옵션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건 전략적 취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인질 상태였어요. 우리는 총 한 방 안 쏘고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담당자가 화면을 바꿨죠. 거기엔 새로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화살표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주한미군이 있는 그 나라, 북한과 대치 중인 그 나라,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실은 우리 전략의 핵심이었다는 겁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죠. 해링턴,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죠. 삼성,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시장 50%. 그리고 이 칩들이 들어가는 장비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항법 장치, 드론 제어 시스템, 군용 위성, 통신 장비. 심지어 전차와 잠수함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을 받았죠. 이건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 수행 능력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군이었죠. 해링턴, 한국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오. 일주일 안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한미군 기지, 훈련장, 회의실. 저는 그곳에서만 한국을 봤습니다. 공장은 가본 적도 없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뭘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죠. 책상 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만 승패는 공장에서 갈린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전쟁을 잘못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 클린룸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죠. 삼성 평택 공장.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의 칩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쟁터였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이제야 보고 있는 걸까? 왜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고. 제대로 처음부터. 그리고 그 작업은 제 모든 판단을 뒤집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만 봤습니다. 반도체 생산 데이터, 공급망 지도, 기술 평가서. 책상이 파일로 뒤덮였죠. 밤을 새우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디램 생산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낸드는 50% 이상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다시 또다시.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수치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에 이렇게 집중된 공급망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설계 기술은 강했지만 실제 생산은 약했어요.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에선 강했지만 메모리는 한국에 밀렸죠. 중국은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속도가 빨랐죠. 신제품 개발 주기가 경쟁사보다 6개월에서 1년 빠른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차원에서 경기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샌드위치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 워싱턴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항상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끼인 나라라면 의존도가 높아야 합니다. 결정권이 약해야 하죠.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중심이었어요. 미국 군수 산업도 한국 칩에 의존했고 중국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끼인 구조가 아니었죠.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 있고 양쪽이 의존하는 형태였어요. 샌드위치가 아니라 허브였어. 저는 중얼거리며 그래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화살표를 그었죠. 미국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모든 화살표가 한국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동료 전략가를 찾아갔습니다. 톰 앤더슨.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저는 파일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톰, 이것 좀 보시오. 한국 데이터입니다. 그가 파일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죠. 해링턴, 과대평가 아닙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요. 숫자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중국이 따라잡고 있고 미국도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은 걸립니다.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도 대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어요. 톰이 눈을 가늘게 떴죠. 해링턴, 당신 한국에 5년 있었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파일을 한 장 뽑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감정입니까? 75% 의존도. 대체 불가능. 생산시설 구축 10년. 이게 전부 감정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 압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걷었죠.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른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슬쩍 말했죠. 해링턴, 한국에 너무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귀에는 들렸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5년 있으면서 정이 들었나 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화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숫자는 제 편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문서였죠.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 문서, 주요 동맹 KLI, 최신 문서, 핵심 동맹 Critical Ally. 사소한 차이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단어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모든 표현엔 의도가 있죠. 크리티컬. 이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과거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지난 2년 동안 용어가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1년 Partner, 2022년 주요 동맹 KLI, 2023년 핵심 동맹 Critical Ally, 2024년 내부 문서, 전략적 전제 조건, Strategic Prerequisite. 전략적 전제 조건. 저는 그 단어를 보며 멈췄습니다. 프리리퀴짓. 전제 조건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없으면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워싱턴은 이미 알고 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의 무게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뒤늦게 알았던 거죠.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는 파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나라를 크기로 판단했어요. 영토, 인구, 군사력.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작았죠. 하지만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빠졌을 때 무너지는지 대체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거대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한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계산의 중심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아니, 판단의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저는 한국을 강대국의 잣대로 봤어요. 그래서 작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잣대로 보니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무너지는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 아닙니까? 저는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한국 재평가 동맹에서 전략 중심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숫자만으론 안 됐죠. 저는 30년 동안 배웠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고. 현장이 답을 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공장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평택에 가봐야겠어. 결정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한국행 티켓을 끊었죠. 동료들은 의아해했어요. 굳이 가야 합니까?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수치만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한국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한미군 기지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 평택으로 갔죠. 차가 평택에 가까워질수록 긴장됐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습니다. 실제로 보니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게 공장입니까? 규모가 상상을 넘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건물 높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군사기지를 여러 곳 봤어요. 독일의 나토 시설도 봤죠. 하지만 이건 그것들보다 컸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달랐어요. 보안 검색이 3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분 확인, 금속 탐지, 전자기기 제출. 군사시설 들어갈 때보다 엄격했죠.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고요. 군사 기밀입니까? 아닙니다. 기업 기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곳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방진복을 입어야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덮는 옷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신발도 갈아 신었습니다. 먼지 하나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죠. 나노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곳이라 먼지 하나가 전체 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단위였습니다. 이런 정밀도로 작업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죠. 클린룸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자동화 시스템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 침묵 속에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개나 생산됩니까? 수십만 개입니다. 수십만 개.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개면 1년이면 억 단위였죠. 이 한 건물에서 전 세계가 쓰는 반도체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내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가 6개월 걸리는 공정을 다른 곳은 1년 걸립니다. 2배. 속도가 2배 빠르다는 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어요. 시장을 지배한다는 뜻이었죠. 고객이 칩이 필요할 때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곳. 그게 여기였던 겁니다. 불량률은요? 0.01% 이하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01%라고요? 10,000개 중 1개도 안 나온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히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합니까? 시스템입니다. 안내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죠. 온도, 습도, 압력, 진동. 모든 변수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경보가 울렸어요. 사람이 개입합니까? 최소화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기계를 돕는 곳이 아니었어요.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사람이 설계한 곳이었죠. 시스템이 중심이고 사람은 그걸 감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건 따라 할 수 없겠는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내자가 물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 투자, 인력 양성. 그 모든 게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다른 나라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엔지니어 2명을 만났죠.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략 자문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나라가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이라고요? 네. 우리는 한 개의 칩을 만듭니다. 그 칩이 들어가는 기기가 뭔지 압니다. 미사일일 수도 있고 인공위성일 수도 있죠.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엔지니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 경력을 뒤흔들었거든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평생 크기로 나라를 판단했습니다. 영토, 인구, 군사력. 큰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크기가 아니라 역할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택 공장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위험하다고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이 공장에서 나가는 칩들이 전 세계 시스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도 유럽 산업도 중국 제조업도 전부 여기 의존하고 있었죠.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작게 봤어요. 지도에서 작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고. 우리가 작게 봤을 뿐이라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죠. 한국 재정의 동맹에서 시스템 중심축으로. 그리고 첫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서 전쟁의 다른 얼굴을 보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커리어를 바꿀 겁니다. 어쩌면 미국의 전략도 바꿀지 모르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죠. 6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재정의 동맹에서 시스템 중심축으로. 제 30년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였습니다. 제출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죠. 그는 표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브리핑이 잡혔어요. 그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시선을 느꼈거든요. 누군가는 피하듯 지나갔고 누군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제 보고서가 내부에서 이미 회람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복도에서 저를 잡았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봤다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고.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브리핑 당일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놀랐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군 넷, 국방부 고위 관료 6명. 그리고 낯익은 얼굴색. 민간 인사들이었죠. 방산업체 임원들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민간업체가 국방전략 브리핑에 참석하는 걸까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설명했죠.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 대체 불가능성, 공급망 위치. 그리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 중심의 전략 재편이 필수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과도한 의존 아니냐는 질문, 분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 저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들은 제 답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제 설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어요. 민간 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국 자체 생산 능력 확대가 우선 아니냐고. 저는 그를 봤어요. 인텔 출신이었죠.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브리핑의 진짜 목적을. 제 보고서는 한국 중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곧 미국 자체 생산은 2차적이라는 뜻이었죠. 방산업체들, 반도체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부 보조금을, 투자를 원했거든요. 제 보고서는 그걸 위협했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히 방을 나갔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략 논쟁이 아니었구나. 이익 싸움이었구나. 며칠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실에서였죠. 비공개 면담 요청이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죠. 차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관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제 보고서가 논란이라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차관은 계속 말했어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도와 베트남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자체 산업도 살려야 한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구나.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5년 있었다는 게 혹시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아니냐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분석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설명했어요. 75% 의존도, 대체 불가능성, 10년이 걸리는 자체 생산. 하지만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는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채택하긴 어렵다고. 참고한다고요. 제 30년 경력을 걸고 쓴 보고서가 그냥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겁니까? 차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전쟁은 적과 싸우기 전에 아군의 의심과 싸워야 한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이메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거든요. 동료들의 우려, 조언, 그리고 거리두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회색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문제라고 했고 나는 문제를 해결책이라고 불렀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저만 빠졌죠. 회의에서 제 발언은 무시됐습니다. 저는 고립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옳다는 확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죠. 저는 평택에서 찍어온 사진을 봤어요. 거대한 공장, 클린룸, 정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곳에서 본 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한국 배제 시 예상 시나리오. 만약 제 제안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하는 보고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숫자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곧 그 현실이 올 거라고. 샌드위치론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제 보고서를 믿지 않는 겁니다. 끼인 나라가 어떻게 중심이 되느냐고. 하지만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끼어 있지 않았어요. 연결되어 있었죠. 모든 화살표가 한국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곧 알게 될 겁니다. 현실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혼자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현실이 증명할 날을.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서랍 속에 있었고 워싱턴은 평소대로 돌아갔죠. 회의는 계속됐고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 분산 전략, 집중 대 균형. 말만 많았어요. 결정은 없었죠. 그러던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전화가 울렸어요. 국방부 상황실이었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고. 30분 안에 펜타곤으로 오라고. 옷을 입으며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공급망 충격. 심장이 빨라졌죠.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은 긴박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반도체 주문량, 배송 지연율, 생산 차질 현황.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브리핑 담당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물류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됐고 일부 항로가 차단됐다고.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현재 미군 장비 생산 라인 중 30%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0%. 겨우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건 더 커질 거라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체 공급원 현황이었죠.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분산 전략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혹했어요. 인도 라인 생산량 목표 대비 60% 수준. 베트남 공장 품질 불량률 3% 초과. 말레이시아 배송 지연 평균 2주. 모두 실패였습니다. 대안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현실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생산 현황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숫자가 나타났죠. 삼성 평택 생산량 목표 대비 98% 유지. SK 하이닉스 배송 일정 정상 운영. 불량률 0.01% 이하 유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주변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한국만 멀쩡하냐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봤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 정밀함을, 그 책임감을. 위기는 준비된 자만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죠. 대만 긴장이 계속됐고 물류 대란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생산이 멈췄다고, 납품을 못하겠다고. 긴급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누구도 거만하지 않았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고. 담당자가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단 하나의 옵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생산 라인 긴급 증설 요청.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과도한 의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민간 인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올 필요가 없었죠. 현실이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톰 앤더슨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제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재정의 동맹에서 시스템 중심 축으로 2달 전 참고 자료로 전락했던 그 보고서. 지금은 예언서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이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이 저를 찾는다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차관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보고서가 옳았다고. 자신들이 정치적 고려에 너무 얽매여 있었다고. 이제 한국 중심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위기가 와서야 깨닫다니. 차관이 물었습니다. 추가 제안이 있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이미 우리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그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도 무너진다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은 위기에서만 정체를 드러낸다고. 평화로울 땐 모두 강해 보이지만 흔들릴 때 진짜가 보인다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작동했죠.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었어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저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의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였어요. 한국 없이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게 좋든 싫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동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라고. 더 큰 시험이 남아있다고. 그날의 위기는 한국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여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한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그날 사라졌다. 3주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안정되는 듯 보였어요. 공급망이 회복되고 생산이 정상화됐죠. 펜타곤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면은 안정됐지만 밑바닥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5월 12일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속보가 떴어요. 동아시아 사이버 공격 발생. 규모가 상상을 넘었습니다. 금융망, 물류망, 통신망이 동시에 타격받았죠. 그리고 10분 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어요. 즉시 복귀하라고.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실 화면엔 실시간 피해 현황이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3개 국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한국, 대만, 일본. 반도체 생산 허브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지역들이었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 겁니다. 다음 화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내 주요 시설 상황이었어요. 삼성 평택, SK 하이닉스 공장, 물류센터. 모두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시스템이 다운됐고 일부는 데이터가 유출됐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났다고. 이번엔 한국도 못 버틴다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리스크가 터진 거 아니냐고. 왜 한나라에 의존했느냐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위기가 닥치니 또 한국 탓입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인도입니까? 베트남입니까? 3주 전 위기 때 전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켜봐야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죠. 사이버 공격이 멈추지 않았어요.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뚫렸죠. 새벽 2시였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엔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죠. 커피를 마시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상황이 업데이트됐다고. 모두 화면을 봤어요. 저도 숨을 참았죠. 삼성 평택 주요 시스템 복구 완료. SK 하이닉스 백업 시스템 가동 중. 생산 라인 80% 정상 운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6시간 만에 한국은 시스템을 복구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대만은 복구에 이틀이 걸렸고 일본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다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백업 시스템을 3중으로 구축해뒀다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었다고. 직원들이 밤새 현장을 지켰다고.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런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회의실에서 논쟁할 때 한국은 현장에서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4시 또 다른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한국이 생산을 재개했다고. 지연된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풀가동한다고. 이틀 안에 정상화할 수 있다고. 이틀. 다른 나라들은 일주일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한국은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직후에. 장군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저는 대답했죠. 가능합니다. 한국이니까요.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극복하는 시스템을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아니, 한국이 막아낸 겁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여전히 한국 현황이 떠 있었죠.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력이었다고. 우연이 아니라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기술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대응 능력이, 위기 관리가 강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모두가 한국을 의심할 때 한국은 작동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감정이었죠. 두려움은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경외는 한국이 그걸 해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세계는 무너질 뻔했다고. 사이버 공격이 성공했다면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을 거라고. 미국 군수 산업도 글로벌 경제도 타격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버텼으니까요. 차에 올라타며 뉴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막았다고.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다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들은 표면만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이 왜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준비했으니까요. 한국은 늘 위기를 예상하고 살았습니다. 북한이 있고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고 자원도 없는 나라. 생존하려면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준비가 이번 위기에서 빛을 발했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화면에 떴던 숫자들이 80%, 90%, 복구 완료. 그리고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위기는 변명하지 않는다. 결과만 남긴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를 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지만 그 경계가 모호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위기는 완전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워싱턴은 변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 변화는 문서에서 시작됐죠. 제 책상에 새로운 전략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거였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제목이 이랬거든요.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 강화 전략 대한민국 중심 접근법. 대한민국 중심. 2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과도한 의존이라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을 중심에 놓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이다. 린치핀. 수레바퀴를 고정하는 핀을 뜻하는 말입니다.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부품이죠.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었어요. 작전 언어였습니다. 저는 과거 문서들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한국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봤어요. 2021년 파트너, 2022년 주요 동맹, 2023년 핵심 동맹, 2024년 전략적 린치핀. 단어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중요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격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너에서 린치핀으로, 선택에서 필수로. 다음 주 국방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 주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방안이었어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자고. 군사 기지만큼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2달 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사람들을 바꿔놨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톰 앤더슨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 보고서가 옳았다고, 자신이 틀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7월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일정이 이틀이었는데 그중 하루를 삼성 공장 방문에 할애한다고 했어요. 총리가 공장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요. 저는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독일 총리가 한국 공장을 외교 일정에 넣다니.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했죠. 왜냐하면 그 공장이 독일 산업을 떠받치고 있었으니까요. 8월엔 더 많은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총리, 영국 외무장관, 프랑스 경제장관 모두 한국을 찾았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평택이었죠. 저는 일정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삼성 공장이 외교 무대가 됐다는 걸. 정상들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반도체 라인 앞에서 악수하고 클린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어요. 안보 협력이었죠. 공장이 곧 전략 자산이었고 그 자산을 확보하는 게 국가 생존과 직결됐으니까요. 9월에 백악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고. 반도체 분야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 전 분야로 확대한다고. 저는 그 연설을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이 한 문장이 귀에 박혔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 전략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 단어는 이전에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 파트너, 린치핀은 있었지만 토대는 처음이었어요. 토대라는 건 그 위에 모든 걸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였죠. 세계가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관리 대상이었어요.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필요하지만 선택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제 조건이 됐어요. 없으면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빠지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10월에 펜타곤 내부 문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작전 계획서였어요. 거기서 한국 관련 항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 주한미군 주둔 및 한반도 방어 현재 한국 핵심 인프라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주둔에서 보호로 방어에서 안정화로. 우리가 한국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한국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건지 한국이 우리를 지키는 건지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11월에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모두 모였죠. 주제는 향후 10년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어떻게 한국과 더 깊이 협력할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없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계획이 한국을 중심에 놓고 짜여야 한다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는 과대평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전에 반대했던 관료 한 명을 마주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옳았다고 자신들이 현실을 늦게 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늦게 본 게 아니라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죠.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세계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모든 길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한 관찰자였다는 걸. 한국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죠. 저는 그걸 이제야 본 겁니다. 아니,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제였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존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최종 평가. 이번엔 참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공식 문서였죠. 책상 위엔 1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터 회의록 현장 보고서.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한국이었을까? 왜 결국 모든 화살표가 한국을 가리켰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대만도 기술력이 있었고 일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있었죠. 한국은 기술력에 운용 능력을 더했습니다. 칩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일주일이 걸렸지만 한국은 이틀 만에 복구했죠. 이게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있었어요. 신제품 개발 주기가 경쟁사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시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차이였죠.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줄 수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정확성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불량률 0.01%. 10,000개 중 1개도 안 나온다는 뜻이었죠. 군수용 칩은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충족시켰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책임이었죠. 평택에서 만났던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한 개의 칩을 만듭니다. 그 칩이 들어가는 기기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나라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면 따라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 위기 극복, 문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도를 봤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년은 걸릴 거라고. 기술을 사올 수는 있지만 운용 경험은 살 수 없으니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고 인력을 양성했어요. 하지만 품질이 따라오지 못했죠. 불량률이 한국의 30배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는 배울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국가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죠. 일부 성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첨단 공정에선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5년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었죠. 왜 따라잡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한국은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넓은 영토도 없었죠. 북한이 있었고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절박함이 완벽함을 만들었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었던 나라가 실수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었지만 한국은 없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했던 겁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운이라고 했어요. 타이밍이 좋았다고, 미국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운이라면 위기 때 무너졌을 거예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허우적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샌드위치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 1년 전만 해도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프레임 자체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끼인 게 아니었어요. 연결되어 있었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샌드위치가 아니라 허브였던 겁니다. 저는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국방부 공식 입장문이었죠. 거기에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나라라는 인식은 전략적 오판이다. 공식적으로 샌드위치론이 폐기된 겁니다. 1년 만의 변화였어요.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혔죠.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던 시각이 핵심 연결고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수성.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국가 모델이었습니다. 제조와 안보가 결합된 모델이었죠. 공장이 곧 전략 자산이고 엔지니어가 곧 국가 안보 인력인 모델. 산업이 안보이고 기술이 외교인 나라. 한국은 이 모델을 완성했어요. 과거엔 강대국이 군사력으로 안보를 지켰습니다. 항공모함, 핵무기, 군사동맹. 하지만 21세기는 달랐어요.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항공모함 10척보다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저는 글을 쓰며 놀라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배운 전략 개념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영토의 크기, 군대의 규모, 자원의 양. 이것들로 국력을 측정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빠졌을 때 시스템이 무너지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고 고립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보고서가 국방부 공식 문서가 됐습니다. 승리감이 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들었죠. 경외였습니다. 한국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뒤늦게 알아본 사람일 뿐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을 썼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필요로 했다. 선택은 대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안이 없었어요. 유일한 답이었죠.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다. 왜 이제야 받느냐는 것이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65페이지. 제 1년의 결론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1년 동안 배운 게 뭔지. 저는 오랫동안 나라의 크기로 세상을 판단해 왔습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군대가 강한 나라. 그게 강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빠졌을 때 무너지는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에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중요하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끼인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미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였죠.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남긴 결론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자신들의 휴대폰에, 자동차에, 가전제품에 들어간 칩이 어디서 왔는지. 그 칩이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멈춘다는 걸 아마 모를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모르니까요. 한국도 그랬어요. 보이지 않게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보입니다. 위기가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지. 저는 창가를 떠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죠. 나는 30년 동안 전쟁을 계산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전쟁을 이기고 있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한국을 몰랐던 사람이 한국을 이해하게 된 여정. 아니, 인정하게 된 여정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공식적으로 바뀔 거라고. 관리 대상에서 핵심 파트너로. 선택지에서 필수 조건으로. 그리고 그건 단지 미국만의 변화가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고 차가운 밤이었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거기 있었다. 나는 이제야 봤을 뿐이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1년의 여정은 끝났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필요는 앞으로 더 커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